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투자인사이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분과 함께. 자, 86번가 우리 빛광우 정광우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이렇게 좀 과찬을 해주셔서 지금 사실 아니에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과찬이 아니고 저희끼리는 다 아는 얘기죠. 저희 그 소위 말하는 전문 업자들끼리는 알죠. 얼마나 우리 정광우 대표께서 시장을 정확하게 잘 분석하고 그다음에 분석하고 맞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프로치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찾아내고 자료들을 찾아내고 이 자료들이 지금 어떻게 적용이 될지를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런 옛날 펀더메이트 저 때보다 훨씬 더 지금 실력이 훨씬 올라간 것 같다는 느낌 안 드십니까? 사람이 역시 그래서 발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펀드 매니저라면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또 돌아가야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하시는 분들이 훨씬 그게 영향이 있으십니다. 네. 자, 바로 이제 오늘 오시는 날 FOMC 회의가 끝났고 파월이 정말 오랜만에 옛날의 느낌 같은 약간 비둘비둘한 느낌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생각 보셨고 관전평도 궁금하고 어떻게 이걸 분석하는 게 좋을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하고 사실 좀 괴리가 있었던 부분이 뭐 가령 시장에서는 금리를 추가로 몇 차례 못 인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연말에는 이렇게 인하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채권은 봤었고 대신에 반면에 연준에서는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고 또 표현도 굉장히 강하게 여러 차례들을 했었었는데 그 부분에서 연준이 지금 이제 시장을 인정을 해줬다라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연준을 봐오면서 지난 12월 FOMC에 의사록이 나온 걸 보면서 내가 알던 연준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되게 원색적으로 금융시장 환경이 완화되는 거에 대해 가지고서 사실상 아주 꾸짖는 듯한 그런 표현이 들어갔었거든요. 시장의 오해로 인해 가지고서 그래서 그 부적절하게 금융이 완화가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하고 연준이 싸우는데 이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는데 당연히 이제 만약에 저도 그랬어요. 저보고 질문을 할 수 있게 해줬다라고 하면 가서 그걸 물어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말을 했었던 그 당시 그러고 나서 FOMC 12월 끝나고 주가가 빠졌었거든요. 그때 네. 그런 태도를 보이고서 그 뒤에 이제 뭐 의사록이 나온 거긴 하지만 그러고 나서 주가가 다시 올라와서 딱 그 수준에 있었거든요. 그러고 FOMC가 또 열린 거거든요. 간밤에. 네. 금리는 오히려 더 떨어졌고요. 과연 그러면은 그 말은 지금도 유효한 것이냐? 그때하고 금융 상황이 비슷하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로 나왔는데 부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때는 꾸짖었는데 그러질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준이 태도가 많이 변했구나. 근데 사실 그게 조금 그 전에 우리가 이런 변화를 감지를 할 수 있었던 게 있었어요. 크리스토퍼 월러 같은 경우가 원래 그 매파로 분류가 돼 있는데 월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회의를 앞두고서 시장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까지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보냐라고 하니까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보고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 같다. 만약에 시장의 예상이 맞다면 그러면 연준이 정책을 바꾸는데 주저하지 않겠다. 시장의 예상처럼 흘러간다면. 근데 그와 거의 비슷한 표현을 이번에 또 파월이 질의응답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연준 우리가 제일 걱정했던 꼬리 위험이라 해야 될까요? 그게 연준이 혹시나 각종 지표들이 좀 완화적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잉 긴축을 하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우려를 했는데 그거는 이번 회의 결과로 저는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부터는 데이터만 잘 나오면 그러면은 연준도 거기에 호응해서 움직일 것이다 라는 거고 아마 인플레는 하여튼 저는 뭐 계속 좀 빠르게 떨어지지 않을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나오게 되면 연준이 생각보다는 지금 요번에 보신 뭐 두 차례 일단 인상을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그렇게로 생각을 합니다. 그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거에서 그러면 두 번 하기로 했다. 금리 하기로 했는데 그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 거는 우리 정 대표님은 한 번만 금리 인상하고 아마 끝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 데이터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힌트를 강하게 줬습니다, 이번에. 네. 그러니까 성명서 자체에는 계속적인 금리 인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인상 자체에서 이제 복수를 S를 추가를 해서 썼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2번 인상은 일단은 표현한 거다. 그다음 뒤에도 뭐 인상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복수로 표현을 했거든요, 요번에. 네. 그래서 2번 인상이지 않을까라고 시장이 보고 이제 표면적으로는 읽히는 것이죠. 근데 그 이면에서 한 번 하고 멈출 수도 있거나 뭐 하여튼 멈춤에 대한 인상을 강하게 준 부분들이 있어요. 네. 가령 예를 들면은 이번에 그 질의응답에서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멈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요번에 위원들끼리 토의한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는 테이퍼링 같은 거를 할 때도 그랬잖아요. 상당한 이런이라고 이제 표현을 써가지고서 기준점을 항상 정해놓고 발표를 하고서 갔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에 멈출 때도 뭔가 기준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해 논의를 했냐라고 하니까 파월 의장이 잠깐 멈춥니다. 이렇게 즉답을 피하고 yes or no가 아니라 3주 뒤에 의사록이 나오니까 그거 참고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떻게 읽히냐면은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네. 일단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이 또 이렇게 질문도 하거든요. 시장에서는 한 번 인상 이후에 멈춤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견해가 어떠하냐라고 하니까는 그거는 뭐 누가 맞다 틀렸다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우리 생각대로 인상을 해야 되는 거고 시장에서는 우리보다 조금 더 인플레가 빠르게 내려갈 걸로 보는 것 같다. 이제 그거를 이제 인정해주는 듯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린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말하고 조합을 해보면 만약에 인플레가 시장 예상처럼 떨어진다라고 하면 다음번 인상이 마지막 인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내비쳤다 이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향후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3월하고 5월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3월은 올릴 건데 5월까지 나오는 데이터 보고 만약에 데이터가 우호적으로 나오면 5월에서부터 멈출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다. 예, 그것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투자자분들이 한번 환기를 하기 위해서 역시나 시장이 오히려 연준보다 경기 분석을 더 잘했다. 라고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장이라는 건 주식시장도 있겠습니다만 채권시장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타당하겠죠? 네, 채권 시장이 이런 쪽에서는 완전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실은 그 인플레가 처음에 오기 시작할 때에도 채권 시장에서는 두려움 가졌었거든요. 이게 일시적이 아닐 수도 있다. 연준 위원들도 물론 훌륭하고 거기 엄청난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시장에서 정말 치고박는 분들의 경우에는 잘못하면 본인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서 정말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다. 그게 항상 더 맞다가 아니고요. 그래서 양쪽을 항상 조합해서 잘 좀 생각을 해야지 너무 한쪽에 뭐 연준이 무조건 맞을 거야. 네.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칼자루는 연준이 가지고 있지만 그 칼자루를 어떻게 휘둘를지는 연준보다도 채권 시장이 훨씬 더 관심이 많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진짜 채권을 열심히 보시는 것이죠. 네. 네. 그리고 연준은 좀 더 이제 뭐 다방면까지도 아마 고려하셔야 되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중에 이제 데이터가 잘 나오면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거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게 데이터가 잘 나왔다라기보다도 인플레이션을 건드리지 않으면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죠.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가 잘 나오면이라고 데이터 디펜던트 이제 할 때. 데이터라는 거는 뭐 인플레는 내려갈수록 좋고요. 네. 임금 쪽은 꺾일수록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는 좀 살아나는 게 더 좋다. 네. 이렇게로 조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쯤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 연준이 실수할 수 있는 가장 큰 대목, 데이터에서 가장 큰 대목은 결국 고용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오늘도 졸추 나온 거 보면은 뭐 적지 않고, 근데 이제 ADP는 좀 지난달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이 고용에 대해서 연준이 실수할 가능성은 뭐 여전히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고용에 대해 가지고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는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요번에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한 3번이니까 5번 정도 쓰셨던데 그걸 보면서 인플레 쪽에 완전히 좀 너무 낙관적인가? 그렇게 아마 질문하신 분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고용이 아직까지도 강한데
그러니까 고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플레를 엮어서 질문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의 답변이 꽤나 뜻밖인 게 있기는 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이 망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뭐 실업이 늘어나야 되고 일자리 증가가 많이 꺾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고 보면 연준이 원하는 거는 고용을 들여다보는 건 인플레가 내려오는 경로에 일반적으로는 고용 둔화가 나타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이지 고용이 반드시 망가져야지만 인플레가 내려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네. 이번에도 얘기한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지금까지 고용 둔화 없이도 인플레 내려가는 거 받지 않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고용에 대해서 다면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량의 실업이나 아니면은 거의 고용 증가가 없는 상황까지 가지 않고서도 인플레의 안정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뒤이어서 이야기한 부분이 여전히 이제 대량의 실업 증가 없이도 우리는 경제가 연착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네. 2%의 물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에 대해 가지고서도 이번에 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할 수도 있는 건데 획기적으로 좀 왜냐하면 너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고용이 반드시 망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거기에 대해 갖고서는 약간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라는 이야기를 확실히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지금 그 PMI 그 구매관리자 지수 나오는 상황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고용까지 빠지게 되면 경기가 정말로 좀 뭐 소위 말하는 리세션이든 일부 침체든 뭐 낮은 침체나 어떤 침체든 그 가능성이 굉장히 오히려 높아지는 거라서 고용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잘 안 빠지고 오히려 뭐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는 임금 인상률 또는 임금 상승률 요 정도만 그렇게 높지 않다면 현재 최근에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고용이 좋게 나와야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의 위험을 다 고려를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인플레가 안 꺾이면 어떡하느냐, 그 다음에 혹시나 근데 너무 나빠 침체에 빠지면 어떡하느냐. 그렇죠. 그 두 가지를 다 만족을 시키려면 고용 쪽이 너무 나빠져도 안 좋죠, 사실. 네. 그래서 고용이 적당한 강도로 근데 임금 상승률은 꺾여주면 정말로 베스트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인플레가 내려가 준다라고 하면 뭐 연준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좋아할 숫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5%는 가는 상황이고요. 뭐 5%에 도달을 하고 나면 이 자체가 미국 경기 우리가 이제 장단기금 역전 요즘 얘기도 안 하는데 실제로 장단기금리가 역전이 됐고 3년과 2년물 3개월물과 2년물의 금리도 역전도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 경기를 과연 여기서 이거 끝났으니 좋아지니까 이제 편하게 투자해도 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그 금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이게 일반적인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 말해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두 가지 차이 나는 점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인플레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플레가 많이 높았을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나온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가장 최근에 금통위가 있었을 때에 그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제 요 관련된 이야기를 하신 게 있는데 참고가 될 것 같아요. 뭐냐하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돼 있다 한국도. 네. 그럼 이게 이제 침체를 가리키는 것이냐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러하겠지만은 인플레가 갑자기 과도하게 온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미래에는 안정, 그러니까 장기 금리는 그것이 구조적인 요인으로는 작용을 안 할 거야라는 것도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네. 초단기 금리에는 인플레가 높으면은 그걸 막기 위한 금리의 인상분이 다 반영이 되지만 3년이나 5년이나 10년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인플레가 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점들이 반영이 되어서 이것이 인플레가 구조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야라는 거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거 자체가 평시에 우리가 보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을 때 침체를 향할 거다라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경로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연준이 지금은 독특한 정책을, 그러니까 비전통적인 정책을 폈죠. 네. 포드 가이던스라든지 대차대조표를 건드리는 양적 완화나 양적 긴축을 써가지고서 왔는데 이것 자체가 또 미친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장단기 금리가 차이가 많이 났었을 때에 과거에 보면은 심대하게 차이 난 경우가 50년대 이후로 8번이 있습니다. 그중에 무려 7번이 침체로 갔었어요. 네. 근데 한 번이 안 갔거든요. 예. 그 한 번이 안 갔던 경우가 60년대 중반인데 네. 그때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썼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확률이 낮아 보이죠. 네. 그렇지만은 요인들을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투자자들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항상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재고 조정 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방송에서 많이 하셨었는데 아주 가파르게 지금 한국은 재고 조정이 나오고 있죠. 이 순식간에 분기 전분기 사상 최고 실적에 이번 분기 뭐 몇 년 내 최악의 실적을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주가는 그래도 올라가는데 뭐 무조건 안 좋고 엄청나게 안 좋다는데 이게 이제 재고 조정 관점에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투자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기업들 중에 만약에 이 기업이 뭐 가령 소비재 기업이다. 근데 재고가 많은데 재고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된다. 판매가 뭐 인기가 떨어져서 둔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게 꽤 오래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소비재 선택을 못 받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만들어 파는 것 자체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러니까 뭐 그게 뭐 별로 필요 없거나 뭐 못하다 그런 게 아니라 가령 예를 들어서 포스코가 철강제를 만들어 파는 거는 그거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는 거거든요. 네. 어디서든 요런 스펙 내로 만들어 주세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가공해서 쓸게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들은 경기에 따라 가지고서 위아래가 되게 크게 나타나고 네. 보통의 경우에 재고가 쌓이고 경기가 안 좋을 때가 주가로는 바닥이고요. 또 정반대로 너무나도 잘 되고 이익이 너무 좋을 때에는 주가가 피크인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게 전형적인 경기 민감 시클리컬의 특징인데 한국은 반도체부터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 시총 상위 기업들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를 볼 때에 재고가 피크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때는 적자가 아무리 많이 나도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반대로 이익이 잘 나고 재고가 너무 적어요 하면 긴장을 하고 오히려 그때부터는 주가가 고점이고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지금 아주 그냥 클래식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적자가 그렇게 크게 난 거는 사실은 다음 분기에 적자가 더 크게 난다면 모르겠지만 만약 적자가 가장 크게 나타난 그 지점, 즉 재고 조정을 가열차게 했던 그 지점이 주가로는 거의 이제 바닥권 시그널이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과거를 봤었을 때는 주가가 항상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걸 네. 가지고 레포트가 나온 것도 있어요. 반도체에 대해서 날씨에 비유해가지고서 레포트 많이 쓰시는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에 뭐 겨울이 오고 있다, 겨울이 왔다 그랬는데 최근에 봄이 오고 있다라고 레포트를 내면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원래 이럴 때에는 이익 안 본다. 그 다음에 미래 추정치도 안 본다. 당연히 나쁘다. 이때 봐야 될 거는 재고. 그 다음에 가격이 바텀업 할 수 있느냐만 봐야 되고 과거에 실제로 주가는 그렇게 움직였다로 아주 심플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근에 디램 가격이 말씀하신 대로 시중가가 반토막이 났는데요. 이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이것도 바닥 시그널이라고 뭐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라건대는 여기서 올라주면 제일 좋죠. 네. 그러면은 뭐 이제 주가 올라온 게 합리화가 되고 주가가 추가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니까요. 네, 투자자분들이 연준을 이제 바라볼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든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으면 좀 체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연준을 너무 많이 들여다봤고 또 연준 위원들의 말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었는데 그건 이제 좀 줄이셔도 될 것 같다는 네. 거고요. 데이터에 우리가 집중하자인데 근데 이제 데이터라고 하면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그리고 그 데이터 중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좀 잘 나오는 것도 있고 좀 못 나오는 것도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예상보다 뭐 가령 임금 상승률이 좀 낮게 나오는 달도 있고 어떤 때는 높게 나오는 달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증시가 한번 크게 급락을 한 이후에 바닥을 다져가고 상승을 모색하는 구간에는 데이터가 그렇게 혼재되게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 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크게 이제 그 흐름 자체가 트렌드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 범위 내에서 데이터는 잘 나오고 있는 것이다. 네. 그렇게 보시는 것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시라서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부터는 거시경제, 매크로 분석 열심히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중요도가 확 줄어드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시청자와 투자자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그럼 언제 거시와 매크로를 우리가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봐야 되는지를 좀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역금융 장세에 들어갈 때이고요. 그럴 때에는 개개 기업들을 보게 되면 너무 좋습니다. 그때 실적도 좋고 또 실적이 좋으면 기업들이 자신감이 있어서 미래에 대해서 훨씬 더 희망차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21년도 정도의 상황인 거죠. 예. 그럴 때 개별 기업을 보게 되면 정말 버리기가 아깝죠. 네. 내가 이 가격에 이걸 팔아야 된다니인데 사실 그럴 때에는 매크로를 보고서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이고요. 그때가 이제 매크로를 열심히 보셔야 되는 시기이고 많이 빠졌다라는 게 제일 크죠. 사실 증시가 30-40%씩 빠졌으니까는요. 그러고 난 이후부터는 여기서는 이제 좀 바닥을 잡고 약간의 호재만 나오더라도 좀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이제 매크로에 대한 관심은 줄여나가고 네. 뭐 본인이 좀 잘 자신 있고 이러신 분야로 집중을 해가지고서 개별 기업 쪽으로 보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시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금리하고 한번 연결해서 매크로 뭐 똑같은 얘기긴 한데 금리가 어떤 방향성을 들 때 우리는 매크로에 집중해야 되고 금리가 어떤 방향일 때는 뭐 조금 덜 신경 써도 되고. 네.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많이들 기준금리에 대해서 너무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순환론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저자들조차도요, 장기금리를 위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금리를 올리고 있고 아직까지도 더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금융시장에 완화가 나타났어라는 말 자체가 뭔가 서로 간에 양립할 수 없는 얘기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긴축을 하는데 완화가 돼. 이 말을 예, 거잖아요. 예. 네. 근데 실제로 금융 환경은 완화가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냐면 장기 금리가 네. 더 이런 쪽에서는 많이 설명을 해준다 이고요. 실제로 장기 금리가 부시게 되면은 10월 하순부터 그때가 10월 중순이 고점이고 미국 장기 금리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50년대부터 해가지고서 금리를 인상해 나가는 사이클이 14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1번이 실은 침체로 이어졌어요. 근데 그 3번의 침체가 나지 않았던 시기의 공통점이 뭐냐면 기준금리는 그 뒤에도 더 올려갑니다. 근데 그 금리 인상에 한 2번, 3번 전부터 장기금리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완화되기 시작을 하고 그 덕분에 긴축을 해나가 인플레 위험은 잡으면서 경제가 또 그렇다고 해서 침체로 가기 전에 상황을 완화시켜줘서 유동성을 좀 공급을 소위 말해 시켜줘가지고서 경제는 좋아졌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금리하고도 꼭 같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뭐 이거를 좀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하게 표현을 드리자면 좀 거친 표현이긴 합니다만 저희는 이제 터널을 빠져나왔다 라고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우리 정 대표님을 우리 업자들이 높게 평가하는 거는 작년 10월 이후부터 계속해서 터널이 끝났다 라는 얘기를 가장 어두울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투자를 직접 하고 있는 현장의 사람들도 긴가민가 했거든. 이 정도면 끝나야 되는 것 같은데 하고 있었는데 뭔가 우리 정 대표님의 이 발언을 통해서 운용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뭐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대신 운용자를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부터는 진짜 각계격파 시대가 온 거죠. 오히려 세세하게 봐야 되는 시점이 온 거죠. 이제부터는 큰 틀의 흐름보다는.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자 이제 터널을 지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86번가 정광호 대표님과 함께하는 증시각 TV 투자 인사이트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